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저기에 있는 사연 채널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 사연 채널을 다 챙겨 듣긴 하지만 이곳을 가장 좋아하고 있어요. 다른 채널들은 대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장 사연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 이 채널엔 가슴 찌릿하게 하는 감동 사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든 일만 넘쳐나는 세상인데 사연까지 그런 걸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뭐 누군들 안 그러시겠습니까만 저 역시도 참 힘든 일들이 많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때론 돈 때문에 힘들었었고 어느 때는 사람에 치여서 울기도 했죠. 하나같이 다 저를 힘들게 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건 자식놈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 부부가 한다고는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식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답니다. 아들놈이 의사입니다. 아니, 의사였습니다. 그 어렵다는 의사까지 된 아들을 두고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제가 이상하실 거예요. 단순히 사회적 성공만을 놓고 본다면 저만큼 성공한 여자가 없죠.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식을 홀로 남겨놓고 떠나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한들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게 어디 성공이랄 수 있겠어요. 제 자식놈이 그랬습니다. 세상을 저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친구나 주변 지인들,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들조차 아들에겐 그저 아무 상관없는 타인일 뿐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개인주의니 뭐니 하면서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압니다. 저출산 기조가 심각해지면서 한 집에 자식 하나만 있는 외동들이 늘다 보니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더군요. 사실 그런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걱정할 이유도 없죠. 문제는 아들에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마련인 측은지심 따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노숙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비하 발언을 하는 아이였답니다. 왜 저러고 사는 거야? 남한테 패나 끼치고.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들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저 사람들이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냐. 아까도 봐. 사람 많은 버스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그게 뭐야? 왜 남한테 피해를 주냐고. 그 형이 노래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생각한 거야. 그게 우리한테 들린 거고. 말이 안 되잖아.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가 알아? 그냥 바보 같은 거잖아. 정시우,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그 형이 우리랑 다른 거야. 몰라. 엄마는 왜 나한테 그래? 잘못한 건 그 형인데. 버스 안에서 자폐내지는 발달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청년 한 명이 쉴 새 없이 혼자서 중얼거렸답니다. 그게 그 아이들의 성향이죠. 그 청년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죠. 그냥 평소에 하듯 그런 건데 아들 눈에는 그게 민폐처럼 보였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전 그런 친구들을 보면 딱하고 안쓰럽고 그런데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들에겐 그런 친구들이 일종의 사회 악처럼 여겨졌더라고요. 처음 그랬을 때만 해도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실망스럽기는 했어요. 제가 아들이 30살 때부터 수영을 보내답니다. 어조비인 남편을 닮을까 무서워 어깨를 키워주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어요. 한편으론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하고 싶은 이유도 있었고요. 아들이 어린이 스포츠단에 가입하면서부터 다닌 그 수영장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수업도 있던 곳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면 자연스레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사귄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참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몇몇 친구들이 그 아이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어린 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눈엔 그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더 효진이, 그 친구 이름이에요. 암튼 그래서 효진이랑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먹고 사는 것에 치이다 보니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 사이가 됐지만 제겐 정말 소중한 친구랍니다. 그래서 더 그런 친구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아들을 그 수영장에 보낸 것도 저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어요. 그때만 해도 아들이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라 그런지 평범한 다른 친구들처럼 그 아이들을 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 흐뭇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쩌면 아들이 그리 된 건 저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나와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든 장사든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사업 초반 돈이 많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사업을 도우려고 나섰어요.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었거든요. 영업도 꽤 하고요. 그래서 남편을 도우려고 나선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혼자서 지내야 하는 날들이 많아졌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긴 했어도 엄마만큼은 아니었겠죠. 게다가 엄마가 아들을 하루 종일 봐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녁쯤엔 집으로 돌아가 아빠 밥은 차려줘야 했으니까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엄마가 집으로 갈 시간쯤에 퇴근해서 아들을 보살피는 게 맞지만 남편 일을 돕다 보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월급쟁이 같으면 상사가 눈치를 주건 말건 정시에 퇴근하고 집으로 갔겠지만 그게 제 일이니 잘 안 되더라고요. 할 일이 차고 넘치니 어떻게든 다 해야 했거든요. 아들한텐 미안하긴 했지만 다행히 아들 성향이 그런 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이었어요. 집에 혼자 있어도 지 할 일을 알아서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딱히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공부를 하는 모범생이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아들 친구 엄마들이 우리 시우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시우는 이번에도 1등 했다면서? 자기는 좋겠다. 우리 종균이는 맨날 내 눈 피해서 게임만 해서 죽겠어. 집에 컴퓨터를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이번 기회에 시우 다니는 학원에 우리 애도 보낼까 봐. 우리 딸도 시우랑 같이 다니다 보면 성적 좀 오르지 않을까? 혜원 어머님, 꿈이 너무 거창하지 않으십니까? 혜원이는 얼굴 예쁘니까 그냥 연예인이나 시켜. 자기도 알잖아. 자기 닮아서 공부랑은 담 쌓은 거. 언니, 어떻게 그렇게 핵심을 말할 수 있어? 아무래도 혜원이는 아니겠지? 에휴, 어쩔 수 없지. 이세를 생각해서 우리 혜원이 시우한테 시집 보내야겠다. 시우 머리 닮고 혜원이 얼굴 닮으면 완벽한 손자 나올 테니까. 주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만큼 아들은 똑똑한 아이였어요. 거기에 노력까지 더해지니 전교 1등은 언제나 아들의 것이었죠. 덕분에 전 세상 모든 엄마들이라면 하게 마련인 공부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더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 아주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은 남편 사업이 그거였어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망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부침은 있었답니다. 잘 되는 때도 있었지만 아닌 때가 더 많았던 느낌이랄까요. 그러니 제가 손을 털고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결국은 나름 자리를 잡았으니 보람은 있었어요. 진짜 걱정스러웠던 건 그게 아니었답니다. 저희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어요. 치와와 믹스견이었는데 이름이 사탕이었죠. 아무래도 아들이 혼자 있는 날이 많으니 조금이라도 만붙일 때가 필요하다 싶어서 들인 아이였답니다.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애교도 많았고 저희도 잘 따랐죠. 아들이랑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들을 가장 많이 따른 아이였어요. 지금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는데요.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건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이 싫어서랍니다. 사탕이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를 떠났어요. 나이도 많고 암도 있었어요. 수술을 하기엔 너무 늦게 발견돼서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한 달 가까이 거동도 못하다 결국 사탕이가 저희를 떠났어요. 진짜로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그랬죠. 근데 가장 슬퍼할 줄 알았던 아들은 오히려 덤덤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남자라고 슬픔을 참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 나이에 남자애들이 우는 걸 엄청 창피해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슬플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엄마가 시우를 달랜다고 그러셨어요. 사탕이 가서 많이 슬프지? 괜찮아. 이제 사탕이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니 좋아할 거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게 세상이 지니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어. 저 괜찮아요. 할머니 말대로 생명체는 언젠가 소멸하는 거잖아요. 제가 슬퍼한다고 사탕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정 속상하면 다른 강아지 한 마리 더 데려와도 되고요. 제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답니다. 그냥 할머니에게 속상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표정이 정말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도 그랬고요. 그렇게 긴 시간 사랑으로 키운 아이를 떠나보내고도 아들은 전혀 감정적인 동요가 없었답니다. 나중에 더 확실히 알았지만 아들에겐 누군가의 죽음이 지 말대로 그냥 소멸에 불과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놀던 로봇 장난감의 팔이 부러지자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단 한 점의 미련도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듯한 표정과 말투였답니다. 아들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에 특별한 애정이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애정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없다는 게 맞겠네요. 그렇다 보니 딱히 이렇다 할 친구도 없었답니다. 남자애들이 보통 중학생 정도가 되면 친구들이랑 논다고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진다던데 저희 시우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간혹 친구들이 놀자는 식의 연락을 해오는 것도 같았는데 그때마다 시우는 단칼에 거절을 하곤 했습니다. 너 애들이 농구하자는 거 아니었어? 맞아, 들었어.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네가 말하는 거 보니 그런 것 같아서. 나갔다 올 거야? 아니, 내가 거길 왜 가? 친구들이랑 농구하고 그러면 좋지. 나갔다 와. 친구는 무슨, 그냥 아는 애들이야. 안 나가, 밥이나 줘.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 사귄 친구가 평생을 가는 경우가 많으니 아들도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좋은 친구가 있으면 힘들 때 많이 기대고 의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때론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친구일 때도 많으니 아들이 그런 자리에 참가했으면 했거든요. 근데 아들은 정말 칼같이 그런 제안을 뿌리쳤답니다. 신기한 건 몇 번 그러면 더 이상 연락이 없어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연락이 오는 걸 보니 아들이 친구 관계가 나쁜 건 아니지 싶더군요. 실제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날 때도 그러셨어요. 아들이 친구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요. 공부를 워낙 잘하니 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대요. 아들은 그런 애들을 그냥 옆에만 둔 거였어요. 친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답니다. 워낙 지가 잘났으니 그런 건가 싶다가도 간혹은 불안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우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래도 기우겠거니 했습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잘하는 놈이었고 그 어렵다는 의대에 떡하니 붙는 놈이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의대에 간 이후로는 아들 걱정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으니 자연스레 그런 걱정에서 멀어졌던 거지만요. 제 주변에 의사도 없지 않고 친척 중에도 의사가 있긴 해요. 다들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죠. 연봉도 정말 세고 해서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때론 그렇게까지 많이 버는 게 배가 아플 정도로요. 근데 아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 그런 질투가 창피해지더군요. 아들이 고등학교 때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원을 다 돌고 오면 10시 정도였고 그리고 나서도 새벽같이 공부를 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으면 그래도 좀 느긋해질 줄 알았답니다. 저는 그랬으니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의대는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예과 시절엔 좀 나았는데 3학년이 돼서 본과에 돌입하니 고3 시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의사들이 편한 우리말 놔두고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는 누군가가 죽으면 그냥 죽었다고 말하는데 의사들은 안 그렇대요. 익스파이어 했다고 말한답니다.
사실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의사들끼리는 통하는 말이래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외워야 할 영어 단어가 2, 300개더라고요. 그것만 있나요? 신체 해부도의 혈관 위치까지 외우고 배워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의대생 엄마가 되니 저도 오며 가며 본 것만으로도 웬만한 의학 드라마에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정도였답니다. 제가 그랬으니 아들은 정말 얼마나 심했겠어요. 분명히 같은 집에 사는데 아들 얼굴을 보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잠 때문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는 아들을 보면 뭐라도 챙겨줘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남편의 사업이 궤도에 올라 더 이상 제가 남편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엄마나 아들한테 미안한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깟 돈이 뭐라고 아들도 제대로 못 돌본 것도 그렇고 늙으신 엄마를 매일 오라가라 하며 힘들게 한 것도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그간 못했던 걸 만회할 각오였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말한 것처럼 의대 진학 후 지 공부하느라 거의 시간이 없었거든요. 집에 들어와야 뭘 해주든지 말든지 하죠. 엄마는 다른 상황이었어요. 엄마가 아프셨답니다. 아들이 본과에 올라갈 즈음 엄마 몸속에서 암덩어리가 발견됐어요. 방광암이셨어요. 진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거든요. 원래도 당뇨를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아들을 떠맡기는 통에 몸을 못 돌보셔서 그렇게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방광암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은 없어. 다른 합병증이 유발된다는 보고는 있지만 적어도 방광암을 유발한다는 보고서를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괜히 스스로 자책하지 마. 처음 엄마의 방광암 발병 소식을 듣고 제가 눈물바람이 되자 아들이 제게 해준 말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위로를 해준다고 한 걸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말투가 꼭 의사 같았던 게 걸렸습니다. 단 한 점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서당계 생활을 적잖이 해서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방식은 알고는 있습니다. 의사들은 절대로 환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된다고 배운대요. 그러면 객관적인 시선 유지가 힘들고 그러면 치료나 수술 과정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들은 의사로서는 최고의 강점을 지닌 거였어요. 자기를 엄마보다 더 많이 돌봐준 할머니의 암 소식을 듣고도 동요되지 않을 정도의 성향을 지녔으니까요. 실제로도 아들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답니다. 지 입으로 직접 그랬거든요. 오늘 애들 토하고 난리 났어. 왜? 식중독 걸렸어? 아니, 오늘 해부 실습했거든. 해부 실습? 시체 해부 말이니? 이제 본과 1학년인데 벌써 그거래? 원래 본과 들면 해. 무서웠겠다. 그래서 애들이 토한 거야? 그랬나 봐. 근데 오늘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냥 머리카락이랑 몸에 털 깎는 게 다였거든. 그게 그렇게 구토가 날 일인가 싶더라고. 조만간 메스 들고 해부도 해야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넌 괜찮았어? 기분 이상하고 안 그래? 그래도 한때는 살아있던 사람이었을 거잖아. 그렇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그냥 수업 교재일 뿐인데. 솔직히 전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는데 아들은 직접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었다더군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았던 게 아니지 않았을까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게 그 증거였죠. 아들이 의대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걸 미루어 보면 그만큼 자기한테도 충격적이었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그렇긴 해도 역시 아들의 반응은 놀랍기는 했어요. 특히 수업 교재일 뿐이라는 말이 그랬어요. 아들은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이랑 보는 시선이 다를지도 몰랐죠.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그런 걸 느끼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분명해졌답니다. 그래도 의사로선 그래야 하는 일이었으니 제가 그걸로 간섭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걱정이 되는 건 제가 부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누군가와 어깨를 맞대고 살아야 하는데 아들은 그런 면에서는 아예 점수를 줄 수 없는 애였으니까요. 그걸 절실히 깨달은 게
바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암 발병 후 2년을 채 채우지 못하셨어요. 투병 과정이 힘들다는 건 암 환자를 겪어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건 본인이시죠. 엄마는 그러면서도 항상 가족들 걱정이 먼저셨어요. 걱정 마라. 내가 우리 시우 의사 선생님 돼서 장가 가는 것까지는 다 보고 갈 거다. 그래야지. 안 그러려고 했어? 엄마가 시우 다 키웠으니까 장가 가는 것도 봐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한 20년만 더 있어. 시우 나이가 몇인데 늦어도 10년 안에는 가야지. 넌 시우가 노총각이 되면 좋겠니? 요샌 다들 늦어. 그리고 시우는 군대까지 생각하면 35살 정도는 돼야 갈걸? 그렇게 오래 걸려? 의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치? 그러게. 나 의사 아들 덕 좀 보나 했는데 그거 기다리다 다 늙겠더라고. 그래도 엄마는 의사 손자 덕 볼 수 있겠네. 어제 교수님도 시우 이야기 하셨다면서. 그래. 교수님이 우리 시우 똑똑하다고 얼마나 칭찬하셨는데. 의대는 전국 수재들만 오는 데라면서 우리 시우는 그중에서도 제일 똑똑하대. 내가 자식 복은 별로지만 손자 복은 최고인갑다.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딸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듣는 자식 서운한 건 생각 안 해? 사실이 그런 걸 난들 어째. 억울하면 네가 우리 시우만큼 잘나보든가. 엄마는 자기 아픈 건 생각도 않고 시우 자랑하기 바쁜 분이셨어요. 같은 병실 환자분들에게 하루 종일 시우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부러워한다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셨게요. 그랬으면 자기 말대로 시우가 의사가 되는 것도 보고 장가 가서 증손자 낳는 것도 봐야 했어요. 근데 안 그러셨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셨어야 했어요. 그렇게 고생만 하다 가실 일이 아니었죠. 정말 많이들 슬퍼했지만 단 한 사람, 아들만은 그런 기색이 아니었어요. 제가 위로 오빠가 둘 있답니다. 근데 오빠들은 딸 하나 딸 둘을 낳아 남자 손주는 저희 시우뿐이었어요. 그래서 시우가 영정 사진을 들었답니다. 염을 때도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는 순간이니 다들 얼마나 서글피 울었겠습니까. 저희 조카들도 그랬어요. 근데 시우는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엄마랑 가장 가까운 게 시우였거든요. 저희 조카들은 새언니들이 키웠으니 할머니랑 그렇게 많은 시간을 못 보낸 반면 시우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근 7, 8년을 할머니 밥을 먹고 자랐으니까요. 게다가 집안에 하나뿐인 손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애정을 받기도 했고요. 그랬으니 눈물이 날 법도 한데 시우는 시종일관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장례 지도사가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인사말을 하라고 했을 때는 시우도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듯 하더군요. 할머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그 순간이 제가 처음으로 본 시우의 동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우가 철이 났다고 여겨지는 시간부터 따지자면 처음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나마 안심이 되더군요. 저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시우가 소시오패스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어느 순간부터 했었거든요.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불행에는 아예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소시오패스들이 대부분 천재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 그랬습니다. 단순히 그 일로 제 의심을 완전히 접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그것도 엄마가 제게 주신 선물이겠죠. 항상 감사하신 분이죠. 엄마가 떠나신 후 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만사가 다 심드렁해지대요. 조그만 일에도 울컥거리기도 했고 몸도 금세 피곤해지고 그랬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사가 될 사람의 엄마였어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제 증상이 우울증 초기 증상과 상당 부분 일치하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은 안 갔어요. 왠지 정신병원은 안 내켰거든요. 대신 간 곳이 복지센터였어요. 발달장애 아동이나 자폐 아동을 맡아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 꿈 중 하나였거든요.
언젠가 제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게 되면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는 게 제 오랜 꿈이었어요. 무엇보다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싶기도 했고요. 제가 봉사란 걸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더라고요. 진짜 월급을 줘도 못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일이 힘들었습니다. 자폐는 그나마 좀 나은데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수시로 폭력성이 발현되곤 한답니다. 그렇다고 그게 그 아이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다 보니 합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를 쓰는 거였어요. 문제는 애들 몸은 나이만큼 자라는 거였으니 성인 못지않은 덩치를 가진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니 저 같은 여자는 무서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드리지 않은 말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효진이란 친구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복지센터에서 만난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증세가 경미하긴 했지만 그 친구 역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해진 것처럼 그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그게 못마땅해 효진이랑 가깝게 지냈는데 고3 졸업할 무렵에는 제가 신경이 많이 예민했어요. 그래서 효진이가 놀자고 와도 귀찮다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가곤 했죠. 거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마 수능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골목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군요. 서너시 한 친구를 괴롭히는 거였어요. 아주 없던 일은 아니죠. 문제는 그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효진이었답니다. 원래 저라면 당장 뛰어가서 효진이를 구했을 텐데 그때는 그러질 못했어요. 사실 왜 그래야 하나 싶기도 했고 또 상대가 3명이다 보니 행여라도 싸움이 일어나서 다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며칠 전이었다고요. 그래서 모른 척 지나갔답니다. 다 변명일 겁니다. 어쩌면 저 그때 효진이를 귀찮게 여겼을지도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세 졸업을 했으니 효진이랑은 그게 거의 끝이었어요.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때 그 일이 불쑥불쑥 저를 괴롭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센터 봉사를 꿈꿔왔던 건지도 몰라요. 효진이에 대한 미안함을 그런 식으로라도 갚고 싶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옹졸한 생각으로 버텨내기 힘든 게 바로 복지센터의 자원봉사였어요. 몇 번이고 고민했답니다. 차라리 돈을 기부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요. 그런 제 생각을 비웃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비웃었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요. 저희 복지센터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라고 부르는 분이었답니다. 90을 넘기신 우리 장옥실 여사는 제겐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이미 80 언저리셨을 거예요. 사실 나이를 잘 알진 못했어요. 외관만 놓고 보면 90이 넘었다고 해도 믿을 분이셨거든요. 휘어진 허리, 어디 하나 주름이 잡히지 않은 곳이 없는 얼굴하며 평생 쌓인 고생의 흔적이 묻어나는 다 해진 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을 보며 제 비루한 생각을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마더 테레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 편의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제겐 엄마가 돌아가신 후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 되어주셨으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천사가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신 분이셨어요. 아시겠지만 세상엔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매해 크리스마스면 경찰서 앞에 쌀과 돈을 가져다 주시는 익명의 천사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생색도 내지 않는 분들도 부지기수죠.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돋보일 만한 그런 일들을 해오셨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이 그리 좋지 않아 간혹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말 놀라운 분이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머니는 해방이 되기 전 전라도 한 시골에서 태어나셨대요. 어머니 말로는 태어날 때부터 모친이 안 계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랑 둘이서 정말로 힘들게 사셨다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엔 정말 못 살았다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그래서 부친과 함께 서울로 와서 갖은 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러다 부친도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그 험한 생을 이어오셨다네요. 중간에 결혼을 하긴 하셨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겨나셨고요. 그 이후 별별 일을 다 하시며 생계를 유지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김밥 장사도 하고 야채도 다듬어서 팔고 식당도 다니고 뭐 암튼 배운 것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답니다. 어머니가 종종 그러셨어요. 요즘 세상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을까 싶지? 그게 나야. 아무것도 없고 무식한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날 세상에 내보내신 하느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 아니겠냐?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의 선행을 칭찬하실 때마다 하는 말씀이셨어요. 거짓말이었죠. 당신은 스스로 무식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몸으로 때우는 이런 일밖에 못한다셨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현명하게 모두를 감싸는 지혜를 보여주신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무식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답니다. 저희 시설에 기꺼이 자신의 재산과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중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만한 분들도 적지 않고요. 전직 국회의원부터 판사, 기업체 사장은 물론이고 의사나 고위 공무원들도 상당수 계세요. 그분들 모두가 당신 스스로 배운 것 없고 무식하다고 말하는 어머님 앞에서는 절로 고개를 조아릴 정도로 어머님은 모두의 인정을 받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아, 그거면 되겠네요. 예전에 어느 판사분이 어머님을 기리는 글을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남긴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게 되실 겁니다. 어린 시절 허기에 지친 자신을 위해 술떡을 내어주셨던 어느 할아버지의 손을 아직도 기억한다시는 여사님은 평생 그 손이 내준 온기를 갚고자 하셨다지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뉘일 그 조그만 집까지 빼내서 그걸 건네신 분입니다. 비록 당신 몸 뉘일 집은 사라졌지만 이젠 우리 모두의 집에서 함께하고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사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초라함과 경외심, 그리고 한없는 사랑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모인 많은 분들이 베푸는 선의가 결코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여전히 선의를 베풀고도 차고 넘치게 남는 자신만의 전유물이 남아있지요. 당장 저부터 그렇습니다. 좋은 차에 좋은 집,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사님은 다르십니다. 여사님은 자신이 느꼈던 그 온기를 나눠주기 위해 자신이 얻은 모든 일생을 조용히 헐어서 베푸셨지요. 세월의 덮개에 짓눌려 제대로 기동하지도 않는 육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기부하신 빈털터리의 그 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는 여사님 앞에서는 언제나 초라해지고 여사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경외심을 느끼는 것일 겁니다. 봉사의 순위를 매긴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사님이 계시는 한은 절대로 그렇겠지요. 그래도 좋습니다. 영원한 패배자로 남는 지금이 행복한 이유는 오늘도 여사님이 아이들 속에서 웃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증언부언하는 것보다 판사님이 남기신 그 글 몇 줄이 더 선명하네요. 이래서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건가 봅니다. 판사님이 설명한 것에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험한 일을 하며 간신히 당신의 그 작은 위장을 채울 만큼의 돈을 버셨어요. 어쩌면 요즘 기준으론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모자라는 돈을 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랬으니 당신 혼자 먹고 입고 사는 것도 버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당신의 것이 아니셨어요. 어머님은 버는 족족 거의 모두를 기부하셨답니다. 세상엔 자신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이 많다면서요. 심지어는 자신이 살고 있던 조그만 전셋집의 전세금까지 빼내서 단체에 기부하고 결국은 복지센터에 있는 조그만 공간에서 지내시는 걸요.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불가능하겠지만 어머니에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신경통으로 잘 펴지지도 않는 무릎을 가진 채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답니다. 그런 분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그깟 돈으로 마음을 전하려 하겠어요. 저희 센터엔 저 같은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어머님이 몸소 그러고 계시니 어쩔 수가 없어서예요. 어디 몸이 불편한 사람만 돌보시겠습니까? 저처럼 외관은 멀쩡해도 속으론 골병이 든 사람들 역시 어머님의 손길이 닿는 대상이랍니다. 제 우울증을 다 낫게 해주신 분이세요. 처음 봉사를 오면서 알게 된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어머니를 보기 위해 봉사하러 나오는 날도 많았어요. 제가 힘들 때, 제가 외로울 때마다 센터에 나와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말 안 해도 안다는 얼굴로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답은 없죠. 어머니가 항상 그리 말씀하셨답니다. 저마다 다른 얼굴로 태어났으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라던 말씀이 있긴 했지만 전 어느 순간부터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처럼 사는 것이었죠. 물론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보니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삶을 살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나날이 편해져 갔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저희 부부가 이승을 떠날 때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사실 저희가 그리 큰 부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서울 강남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저축도 꽤 있어요. 시골에 땅도 조금 있으니 이 정도면 부자 아닐까요? 다 정리하면 최소한 복지센터에 필요한 조그만 공간 하나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밑에서 10년 가까이 봉사를 하다 보니 그런 욕심이 생겼답니다. 고맙게도 남편이 그런 제 생각에 동의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 어머니한테 자랑을 했죠. 칭찬을 듣고 싶었나 봅니다. 안 그래도 돼. 나야 자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그렇게라도 은혜를 갚으려던 거지만 넌 다르잖니. 너한테는 의사 선생님이 된 아들도 있고 주변 사람도 많은데 무엇보다 넌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잖니. 그거면 돼. 나 같은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 그런 거지. 칭찬을 안 해주셨답니다. 꼭 자기처럼 할 필요는 없다시면서요. 아마 어머니는 제 아들이 어떻게 나올 거란 걸 그때부터 아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말리신 거였어요. 좋은 의도로 한 일이 가족 간의 불화를 이끌어낸다면 그것이 꼭 선한 일이 되겠냐는 거였죠. 사실 그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제가 기부를 결심한 즈음에는 아들은 이미 전문의를 딴 어엿한 의사였습니다. 그 얼마 전 결혼도 해서 한 가정을 이룬 상태였어요. 저희가 많이는 못해줬지만 그래도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 주었고요. 무엇보다 아들은 의사 아닙니까? 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니 저희 재산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아들은 남이 무엇하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아이기도 했으니 저희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저희 판단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까 지레 짐작을 했던 거죠. 그게 아니었답니다. 그게 어머니가 저를 말리신 이유였을 거예요. 기부를 하신다고요? 전부 다요? 응, 그럴까 해. 어차피 네 걱정은 안 해도 될 테니 그럴까 한다. 사실 아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은 안 해도 그냥 우리 뜻대로 하게 놔둘 줄 알았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며칠 만에 자기는 반대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처럼 봉사하시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두 분이 그렇게 고생하셔서 번 돈인데 그걸 굳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 가끔 느꼈던 그 표정과 그 말투였어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아들이 왜 그럴까도 궁금했고요. 대충 짚히는 게 없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며느리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이니 고스란히 물려받을 재산을 날리는 일이니 그걸 반길 사람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 아들이 처한 상황 역시 반대를 하게 만든 이유지 싶었거든요. 아들이 그 얼마 전 의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마터면 환자가 죽을 뻔한 사고였어요. 수술 중 내부 장기에 천공, 그러니까 구멍이 나서 그것 때문에 환자가 폐혈증으로 죽을 뻔했거든요. 요새는 수술실 내부에도 카메라가 있어서 아들의 실수가 명확했답니다. 병원 측에서 환자와 잘 협의를 하긴 해서 법정으로 가는 일은 막았지만 그래도 아들 책임이 분명하니 제재를 안 받을 순 없었어요. 아들이 정직 3개월에 처해졌어요. 월급을 받는 의사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자기 병원이었다면 그런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만약 저희 유산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병원을 차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요. 그래서 반대를 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네, 저희 돈이니 저희 마음대로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아들이 유류분 소송을 내지 않는 이상 기부하는 데 문제가 될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망설여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기부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는 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처음 제 결심을 듣고 저를 만류하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현명한 어머니는 이미 거기까지 내다보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저희 시우를 모르진 않았거든요. 제가 시우 문제로 고민이 될 때마다 어머니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린 시절 시우가 보여준 태도나 성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네가 말한 소시오패스인지 머시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 생각 안 한다. 누구보다 똑똑한 아이잖니. 나 같은 부지런이들은 평생 고민한다 한들 깨닫지 못한 일조차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일 게다. 그러니 다 지도 생각이 있겠지. 너무 고민하지 마라. 품 안의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다반사건을 하물며 머리가 굵을 대로 굵은 자식을 어쩌겠니. 내가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은 못하지만 여기 우리 아이들 보면 조금은 알겠더라.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서 항상 응원하는 거 우리가 할 게 그것 말고 또 있더냐? 사실 다른 문제라면 제가 어머니 말에 의문을 가지거나 반박할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한 인생 선배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우 문제만큼은 달랐어요. 제가 낳고 제가 키웠으니 누구보다 시우를 잘하는 건 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세상 부모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조차도 착각이고 오만이죠. 아무리 제가 길렀다 한들 한 인간을 어찌 다 안단 말입니까? 그걸 어머니가 보여주셨어요. 네 뜻은 고맙고 갸륵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의를 해칠 수는 없는 거다. 그래도 하고 싶으냐? 네. 그런데 시우가 저렇게 나오니 지금 시우가 회사 아니 병원을 쉰다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니? 어머니가 하신 제안은 시우를 정직 기간 동안 센터에서 일하게 하자는 거였어요. 일이라기보다는 봉사였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시우를 옆에서 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이셨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시우는 유능한 의사였으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셨습니다. 솔직히 전 부정적이었어요. 시우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던 전력이 있으니까요. 겨우 3개월 돌본다고 그 생각이 바뀐다는 건 애당초 무리가 있었답니다. 그래도 어머니 생각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인간은 어떤 계기로도 한순간에 바뀌는 존재였으니 그런 걸 기대한 거죠. 큰 기대는 아니지만 최소한 시우가 자신의 생각을 의심해보는 계기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우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은 제가 정직 기간 중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 하면 기부하기로 한 결심을 접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응, 네가 보고 그 아이들한테 내 도움이 필요 없다 여겨지면 네 판단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할 수 있겠니? 좀 고민하는가 싶더니 금세 그러겠다고 그러대요. 그만큼 유산 욕심이 나는 건가 싶었답니다. 전 여전히 모자란 거 투성이인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은 약속한 다음 날부터 센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가보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그럴 필요 없다셨어요. 제가 있으면 시우가 불편해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죠. 다 생각이 있으셨던 거였어요. 3달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 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꼭 아끼던 제자를 기업에 맡기고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는지 지켜보는 마음이었어요. 다행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사람들에게 틈을 내어주지는 않았지만 일은 곧잘 한다는 말을 센터 직원들이나 함께 일하던 자원봉사자들이 전해주었답니다. 사실 그 정도는 예상한 결과였어요. 아들은 언제나 자기가 할 일은 철저하게 하는 타입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 문제였죠.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셨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은 어머니의 보조로 들어간 거였어요. 어머니가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니 손을 보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그랬답니다. 다 핑계였죠. 어머니는 제 걱정이 정말로 맞는 건지 직접 시우를 보고 싶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는 기대를 했던 거죠. 당장 제가 그랬고 다른 봉사자들이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헌신을 보고서 감화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기대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별다른 말을 안 하시대요.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제가 전화를 걸어 일에 대해 물어도 그냥 일반적인 대답만 했습니다. 제 기대대로라면 어머니의 그 정신에 감동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저한테 먼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길 바랐거든요. 예전에 첫 해부학 실습 시간에 충격을 받고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상황을 기대했답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 어쩌면 시우는 어머니를 그저 그런 자원봉사자쯤으로 여긴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시 제 착각이었어요. 두 사람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흉금을 털어놓았다더군요. 시우야, 넌 나처럼 살지 마라. 넌 행복하게 살아야 돼. 과거에 연연하지도 말고 지금의 행복과 내일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려무나. 난 그럴 수가 없었어. 당장 하루 먹고 사는 일이 전부였으니까. 넌 아니잖니. 똑똑한 머리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일도 있으니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될 거다. 그래서 후회하세요? 가진 거 다 내놓고 이리 사시는 거요. 후회? 모르겠다. 난 방법이 없었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거든. 어쩌면 위선일지도 몰라. 내가 없는 형편에 가진 돈 다 내놓는다니 처음엔 비웃던 사람들도 10년, 20년 계속 그러니 언제부턴가 나를 우러러보더라. 그게 너무 좋아던 게지. 나처럼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는 부지랭이를 의원님이나 판사님 같은 높으신 양반들이 먼저 찾아와서 절을 하는 게 그게 좋아서 계속 이러고 살았는지도 몰라. 이거 비밀이다. 네 엄마나 다른 사람들이 알면 이 늙은이가 평생 자기들 속였다고 욕을 할지도 모르잖니. 다른 사람이 욕하면 어때서요? 그 사람들이 욕을 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게 말이다. 그리 살아야 하는데 나야 평생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살아왔으니 안 그럴 수가 없더구나. 사람들이 욕을 하면 나한테 한 게 아닌데도 알아서 주눅이 들었고 칭찬 같지도 않은 칭찬 한마디에도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거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이러는 거다. 근데 넌 아니지. 누가 욕을 하건 신경도 안 쓰잖니. 그러니 넌 나처럼 살 이유가 없는 거지. 내가 너처럼 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어머니는 시우와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아들이 가진 것을 부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신을 둘러싼 아이들과 다른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항상 행복해하는 미소를 띠면서 하실 말씀은 아니셨죠. 그러니 아들도 항상 그게 궁금했나 봐요. 정말 그게 어머니의 본심인지 아닌지를요. 아무리 노력한들 지가 알 수는 없었어요. 지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 훨씬 많은 날들을 살아온 어머니를 능가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 느낀 건 있었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자신의 생활에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아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명성을 쌓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셨으니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이기적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자기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나 불행 따위에는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비난할 수도 없는 거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그걸로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친 적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아이였죠. 근데 어머니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행복해지고 있었으니 아들로서는 그게 의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자신은 어머니처럼 행복하지는 않았으니 더 난감했겠죠. 아들은 언제나 궁금한 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거였죠. 자기가 모르는 거, 궁금한 건 어떻게든 풀어야 했으니까요. 공부라면 그게 가능했죠. 근데 사람은 공부처럼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어머니처럼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부딪히면 더 난감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분명한 건 분명히 어머니는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기가 그 3개월 내내 그 사실을 직접 목격했으니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마 지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을 겁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매달리는 사람, 그게 바로 아들이었어요. 저 집사람이랑 이야기했는데요. 병원 나올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병원을 관둔다고?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언제나 아들의 선택을 믿고 지켜봤답니다. 그러니 그때도 그래야 했어요. 아들은 저와 약속한 3개월을 넘어 1년 가까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여전히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보아하니 아직도 정확한 답은 못 찾았지 싶더라고요. 그러니 아직도 의사 가운을 입지 않는 거겠죠. 자식이 하는 일도 없이 봉사나 하고 있으면 답답해하실 분도 있을 테지만 전 솔직히 지금이 너무 좋아요. 저희 아들 요새 들어서 웃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애들 데리고 축구하면서 깔깔거리기도 한다고요. 제가 그 모습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할 분은 아니시니 사실이겠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더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제가 모자란 거였어요. 금묵자흑이라잖아요. 아들이 그리 된 건 결국 저를 보고 자라서 그런 거였습니다. 제 친구 효진이의 어려움을 외면한 저였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장 어머니와 지낸 1년 조금 넘는 기간만으로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게 그 증거겠죠. 제 나이 60을 넘겼는데도 왜 이리 아직도 모르는 거 투성이일까 싶어서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저도 아들과 함께 서서 나란히 웃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어머니가 함께 할 수 있기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